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오늘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싼 공방 벌어졌는데 먼저 오늘 오전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죄질도 안 좋습니다. 특히 구속된 동생은 해외 도피, 해외 범인 도피, 또 채용 비리 등 아주 죄질이 참 저급한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김영란법에 보면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또 아들의 제1저자 포스터 관련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를 소환하고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공저자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포스터 파일이 작성된 컴퓨터에서 수정 파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강효상 의원이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박경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을 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이 청와대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또 경호실 대상입니다. 시작부터 조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임명 과정을 놓고 야당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업무니까요. 네.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조국 정국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가 뒷전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네. 두세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조국 정국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2의 조국 대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아들 문제로 또 맞불을 놓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또 불투명해 보이지만 일단 대체적으로는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거리 정치, 장외 정치, 광장 정치가 계속 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순회 장애 집회를 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조국 정국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전국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민생 경제를 생각해서 정치권이 이런 거리 정치, 장외 정치를 좀 선동하기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이런 갈등을 좀 소화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의용 안보실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안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도 생겼고요. 그리고 어저께 바로 이제 방사포 발사한 거. 청와대 대응은 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월드컵 그 무관중 경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금강산 드러낸다고 지금 거의 협박 수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방사포까지 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나 여당을 사실 막론하고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 정의용 실장의 답변 중에 지금의 이 미사일 발사하는 위기가 엄중한 위기로 보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주 한다. 적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지금 어제까지 쏜 걸로 치면 사실 금년도 12번을 쏜 겁니다. 거의 매달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쏜 건데 그러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력 시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사실은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보실장께서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저도 조금 아니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굉장히 또 정략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안보실장으로서는 지금의 이 사태 그리고 안보적 위기 그다음에 대북 정책의 어떤 이 교착 상태, 비핵화 협상의 어떤 이 정책 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전히 희망적 사고
뮤니시플 싱킹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풀기에는 우리 한국이 너무나 낙관적으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거나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데 오히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우려를 좀 표명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 정당들의 내부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그저께였죠.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유감 표명을 했었는데 이게 유감 표명을 해놓고 보니까 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또 지지자들, 조국 지지자들에게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리더십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양쪽에 끼어 이제 샌드위치 신세인데 양쪽이라 하면은 일단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초선 목소리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조국을 왜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이제 친문 열렬 지지자 그래놓고 이 왜 사이에서 사과했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사과의 시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사과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자신이 사퇴하는 것은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권리당원은 70만 명이고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극소수 네. 뭐 2천 명 정도니까 그런 발언들이 또 자극이 됐겠군요. 그래서 그 발언은 이제 제가 봐도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왕 사과를 할 바에는 상당히 좀 진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샌드위치 신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에서는 선거 특히 이제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계속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는 초선들의 그런 쇄신의 계속 요구 되겠죠. 목소리가 계속 나올 네. 것이고 동시에 또 친문 열렬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라, 조국을 지켜라 이런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좀 약간 볼멘소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그런 양측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리더십 상처받고 있다는 게 네. 여러 가지 뭐 정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오른쪽 끄트머리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이른바 진영에서 탄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변혁 그룹 쪽에서는 탄핵을 빨리 인정하고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거든요. 둘 사이에는 사실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이 둘 중에서 선을 갈라줘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그런 격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말씀하신 친문 강경 지지층에서는 왜 조국을 막지 못했느냐, 방어하지 못했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중도층에 또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쇄신하고 더 혁신하고 또 유감 표명도 빨리 해서 신속하게 중도층 돌아간 마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애들 YS, DJ라든지 이런 정치도자 정도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둘 다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탁을 드리고 주문하고 싶다면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기고 싶으면 극단적인 그러니까 좀 보다 너무 극단적인 친문 지지층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한국당도 지금 약간 황 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 인재영입 관련해서 이제 발표한 것 때문에 좀 흠이 간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이 살아있다는 얘기다라고 지금 에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1차 영입 인재 발표 또 뭐 환영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차 영입이 기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왜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했지만은 10명 정도로 줄였거든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8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규모도 줄었고. 이 얘기는 상당히 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보이고요. 생각보다 특히 잘 안 이제, 된다. 말씀하신 대로 박찬주 전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하기로 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결과적으로 영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당내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특히 이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갑질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네. 어떤 여망함으로 좀 부응하지 않는다라는 당내 문제제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번에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상당한 리더십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한국당이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특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한국당은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고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국민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네. 라면서 이 세 가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라고 아주 따끔한 그런 일침을 가했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한국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탈하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런 확실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인재영입 명단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분이 사실은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른바 반사 이익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는 듯 했습니다만 찬스였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사실은 정당 지지도가 격차가 더 조국 전으로 벌어졌고요. 지금 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조국 사태가 갖고 있는 한국당에 주는 역설적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른바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져나오고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광화문 집회 모인 사람들이 다 한국당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 정작 필요한 혁신과 쇄신, 그다음에 물갈이 이런 등등의 노력들이 지금 사실은 불필요한 것처럼 마치 무사 아니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가산점 그렇습니다. 얘기 나왔던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하니까 지지도가 빠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이번에 1차 영입 대상 과정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그런 절실함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당이 내년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중간층에 대한 이 외연의 확장이 가능한 전략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2년 반 동안의 적폐청산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네. 적폐청산의 프레임에서 오히려 한 발짝 나와서 미래로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적폐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억울한 사람이니까 뭐 반정부 투쟁에 앞장을 세우겠다는 이야기 됩니다만 그것조차도 과거 프레임이거든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다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폐청산의 희생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 프레임에서 같이 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비전,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확장성이 가능한 어떤 모습, 또 하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지를 좀 되찾아올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려는 이번에 1차 영입 대상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문정국에서도 좀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가 네. 조문하러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가지고 약간 빈축을 좀 사고 있고 또 민경욱 의원이 SNS에 왜 가까운 곳에 모시고 살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상중에 이런 얘기를 올려가지고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특히 이제 홍문종 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조문차 간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로하고 네.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당 대표들에 대해서만 지금 조문을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극도로 제약을 했지만은 그런데 특히 이 홍문종 대표만 거기서 정치 얘기를 꺼냈어요.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려를 요구한다라든지 네. 뭐 빨리 뭐 사면 복권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했다. 어렵게 만났으니까 그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 공화당이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원진 대표랑 또 두 분 사이에서도 좀 알력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더 좀 그 거칠게 비판을 해보면 조문을 간 본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용 돼버린 거죠. 그게 그 진정성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상가에 가서 진정성 있게 조문하고 추모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인데 가서 사실은 일종의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쪽이 민원이지 않습니까? 사면 이야기 했다는 것은. 잘 좀 봐달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잘 민원은 살펴달라고.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보다 자기가 확고하게 담지하고 있다는 대외용 선전 메시지거든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보시라.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봐도 작정하고 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노린 겁니다. 다 당대표는 만나준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공화당의 의석은 둘밖에 없습니다만 당대표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말 측근들은 다 물리쳤습니다만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자신의 어떤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최대한의 언론 플레이를 확보해내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경훈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경훈 의원 하면 또 우리 시청자들 다 기억하십니다만 여러 차례 이 구설수와 막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인데 그래도 인륜지 대사 중에 하나인 이 모친상에서 왜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현역 국회의원의 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저녁에 뒷담화하면서나 시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모친께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모친은 고향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 고향에 사는 게 편하다는 게 우리 어머님의 생각이시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또 폐를 안 끼치겠다는 그렇습니다. 마음들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좀 표시를 그런 했었어요. 부분들을 굳이 국회에서 마치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그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경훈 의원 스스로가 조금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나서 본회의에 무더기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64건, 164건의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가 됐는데 중요한 법안들,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좀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가 됐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공천 룰을 보면은 의정 활동 등등 여러 가지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해서 이제 감점을 매기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천에 상당히 치명타가 되니까 부랴부랴 시험을 앞두고 그냥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한 거죠. 그거는 법안 제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164건이 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또 같은 맥락이죠. 그럼 이제 평상시에 뭐 하느냐. 국회 그래서 전체가 이제 욕먹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국회를 열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제도적 개혁 문제에서 지금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가 1.8%밖에 안 되는 이제 우리 국회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뭐 당 지도부랄까 내지는 자신들을 위하는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뭐 공천에서 평가하는 걸 넘어서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국회의원들의 평상시 의정 활동, 입법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재선에 타격을 미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법안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의안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천하고 바로 정렬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덜 낸 사람들 뭐 숫자를 등등이 다 세는 종합해서요. 건가요? 의정 활동. 그런데 지금 아예 공천을 안 줘버린다.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회라고 돼 있는 이유가 하나는 이제 국회 보이콧을 가장 많이 한 이제 그런 국회. 또 하나는 이제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무더기에 당일날 법안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국회 풍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면은 이제 항상 매번 이렇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거의 후반부가 되면 이제 일단 계류된 법안들을 그냥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사실상 어제 164건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164건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졸속 그리고 어떻게 이게 깜깜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여야가 대표적인 정쟁거리가 있어서 치열한 쟁점이 생겨버리면 지금 예컨대 이제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둘 가지고 밤일을 세워가지고 날밤을 세워서 계속 대결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금년 20대 마지막 국회가 정기국회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와 있는 법안들, 민생 법안들을 또 국민들은 뭐 하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머지 쟁점된 법안은 빼고
그 중립간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한꺼번에 올려서 그냥 깜깜이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20대 국회 아까 생산성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구조적 문제 그리고 쟁점에 딱 발목이 잡혀서 다른 법안들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는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와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